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준으로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581명, 여기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빠져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누구를 상대로든 그날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한 적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그들의 이 모르쇠의 행태가 명백한 거짓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한 결과 교회 측이 무려 126만 명을 대상으로 총 1,300만 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는 대상자 명단과 문자 메시지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당국 추산 4만 3천여 명이 집결했던 광화문 광복절 집회. 집회 사흘 전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서울시가 교회를 폐쇄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집회 이후 실제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회 측이 자신들의 신도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교인, 보수단체 등으로 구분된 폴더들이 확인됐는데 여기에 담긴 전화번호를 모두 더하면 무려 126만 명이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며 서명받은 명단과 지방 개척교회 신도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7월 8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집회 당일인 8월 1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적으론 1,386만 건에 달합니다. 모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인데 메시지 발송 비용만 건당 8원꼴로 1억 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뒤 지속적으로 참석을 독려해 집회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보수단체와 일부 기독교 단체를 망라한 전국적인 명단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억대의 메시지 발송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1,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광화문 집회 전이었고 서울시가 즉시 신도와 교회 방문자를 자가격리하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 와중에도 격리 대상자 1,640명한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팎의 CCTV 영상도 모두 삭제한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마스크를 벗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민경욱 전 의원 역시 을지로와 청와대 근처까지 도심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검찰은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두 사람 모두 자가격리 통보를 사실상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4일 이 두 사람을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신도 또는 방문자 4,066명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은 4천여 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1,640명에게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에겐 광화문 집회 직전인 8월 14일과 당일인 15일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1,640명이
광화문 집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측이 방역 지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자가격리 통보 사실을 알고도 참석을 주문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이번에 확인된 집회 참여 독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에게도 진단검사 안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CCTV 자료가 이미 모두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고 문자 수신자들 중 상당수는 집회 당일 휴대전화를 끈 상태여서 동선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의 광화문 집회 전담팀도 조만간 해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복절 집회 참석 독려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한 MBC의 질의에 사실 묵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집회 한 달째인 오늘까지 모두 581명.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끄고 오라는 지침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8.15 집회 비대위도 내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건 물론 아예 어딜 가지도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당국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인후통 등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면서 본인 식별을 위한 사진이나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 어떤 자료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휴대전화 GPS 기록을 분석해보니 이 여성은 광복절날 광화문 일대에서 반나절 이상 머물렀습니다. 또 지난 8월 중 보름가량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는 2, 3일에 한 번씩 갔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 여성이 광복절 집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동선이 확인되자 이 여성은 광복절에 집회 장소에 가긴 했지만 유튜브 영상 촬영 목적이었고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고 사랑제일교회 신도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왜 갔냐? 유튜브 촬영하러 갔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인천시는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2번이나 직접 찾아가 역학조사를 시도했는데도 여성이 거부했다면서 방역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중 900여 명, 광화문 집회 검사 대상자 중 5,400여 명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백신 유통망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인구의 60-70%가 항체를 가져야 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 등 거대 제약사든 선입금을 해서라도 이 정도 분량의 백신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차로 확보하려고 하는 백신 물량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분입니다. 1천만 명분은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급 협의체 코백스에 들어가면서 일찌감치 확보했고 2천만 명분은 백신 개발 기업과 직접 협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한 만큼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또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등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제약사들과도 협상 창구를 열었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백신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서는 다른 형태의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런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723억 원은 이미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증된 백신을 들여오는 일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척수염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안정성을 더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과한 백신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뒤에도 바로 접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접종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접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수급해서 최대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다음 달까지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지 등 접종 대상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이 부담할 접종 비용 등도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1차 백신 확보가 마무리되면 국내 백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질병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구분하기도 어려운데요. 정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면서 독감 의심 증상이라도 우선 선별진료소부터 방문하라고 조언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독감 예방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이 17명이나 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하루빨리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독감을 좀 미리 맞는 게 좋다고들 하셔서 사전에 좀 알아봤어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문제는 증상만으로 코로나와 독감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둘 다 근육통과 기침,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침방울과 접촉을 통한 전파 경로까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선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정확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라면 격리를 해야 하고 독감이라면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감별하면 안 되죠. 잘못 대처할 가능성이 많고 의사도 그냥 단순하게 진찰만 해서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결국 검사를 해봐야 알거든요. 방역당국도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동시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환자가 뒤섞여 방역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감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성 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도 코로나19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와 독감 유행이 겹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 딱히 주목할 필요가 없는 여느 누리꾼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 역시 가짜뉴스였는데요. 방역당국은 국회의원의 이런 주장이 충격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방역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검사 건수인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검사 건수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검사 건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여 확진자 수도 늘리고 줄인다는 음모론입니다. 과연 사실일까?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뿐 아니라 검사 건수도 빠짐없이 공개합니다. 평일에 15,000건 안팎 수준인 검사 건수가 주말과 휴일엔 절반 수준인 7,000여 건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와도 안심하지 말라고 방역당국은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는 저희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또 윤 의원은 1,440명 중 1명에게서만 항체가 발견된 국민 항체가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4분의 1에 이르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차 항체가 조사는 8월 13일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한 8월 14일 이후의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윤 의원은 현재 감염 상황을 근거로 과거의 조사 내용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좀 충격입니다. 방역당국은 과학 그리고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머릿속에 있지. 또 윤 의원은 대규모 표본으로 신뢰성 있는 항체 조사를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미 방역당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10,000여 명의 검체를 분석 중이며 대구 의료진과 군 장병 등 2만 3천여 명을 추가로 검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고 어젯밤부터 심야 영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업소들은 전반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위험 시설에서 빗겨나 있는 유사 업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번화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풀리면서 술집과 음식점이 줄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자정을 훌쩍 넘긴 12시 43분입니다. 사람이 가장 적을 월요일이지만 영업을 재개한 홍대 인근 주점은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20대로 붐비는 한 주점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온 손님들이 테이블 20여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벽에 걸린 프로젝터에는 손님 간의 만남을 유도하는 듯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헌팅 포차입니다. 헌팅 포차는 감염 위험이 큰 11개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이 중지된 상태. 그렇지만 이곳은 구청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예요? 톡방 같은 거? 종업원은 단순한 소통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저희가 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심심해서 소소하는 거든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남녀는 손을 잡고 흡연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내부를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종업원도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 다른 주점들에서도 술 마시며 얘기하느라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방역 수칙을 지키는 업주와 시민들과는 달리 일부의 이런 일탈은 또다시 집단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 지자체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발열 체크,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을 현장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서버에 남아있는 민원실 통화 기록 그리고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추 장관 부부가 청탁성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국방부의 메인 서버 등을 운영하는 국방전산정보원과 충남 계룡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7년 6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원실의 통화 기록과 녹취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화 기록이 특정이 됐습니까?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연장한 시점은 지난 2017년 6월입니다. 그동안 민원실 자료는 보존 기간 3년이 지나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당시 통화 기록과 녹취 파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직후 면담 기록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공개돼 청탁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본인이 직접 전화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상황.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 청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외압의 실체를 밝혀낸 게 핵심의 본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병가 연장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콜센터에 그런 통화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다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확보한 민원실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병가 연장과 관련한 청탁성 민원 전화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당직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윤리감찰단을 구성해서 윤 의원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면서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기소 직후 윤 의원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 지도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는데 오늘 결정으로 모든 당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공약한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야당은 윤미향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연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업했는지가 어제 기소로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또 윤 의원의 공천을 밀어붙인 민주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윤 의원을 사퇴시키거나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을 평소처럼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 그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SNS에 길원옥 할머니의 과거 발언 영상을 올리며 윤 의원이 길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상금을 가로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의원 사건이 회부될 당내 윤리감찰단장에는 법조인 출신의 현역 의원이 낙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서민들,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은행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자가 비싼 카드 대출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에 대출을 연장해달라는 민원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할 인쇄기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가동한 건 겨우 2번. 대학 교재 주문도 기업 홍보물 주문도 받아본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매출이 한 70% 가까이 줄었죠. 개강을 안 하니까 책이 팔릴 이유가 없죠. 명함과 종이봉투, 영수증 인쇄까지 모든 게 끊긴 상황. 은행 대출로 겨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원금 상환할 때 이제 슬슬 다가오면 또 걱정이죠. 내년에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코로나 충격으로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 대출은 107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은행 돈마저 못 빌리는 사람들은 카드 빚에 의존했습니다. 최고금리 연 23%인 카드로는 올 상반기 25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출에 대한 민원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대출 관련 민원은 2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5%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생활이나 사업이 어려우니 대출금을 천천히 갚게 도와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드사, 할부금융사, 여기서도 뭐 카드론 이것도 다 크게 보면 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그 대출 관련 민원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반면 전혀 다른 성격의 민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회사나 증권사에 맡긴 돈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역시 83%나 급증해 금융 민원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이동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이 때문에 경북 의성군에서는 이번 추석엔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안부를 담은 영상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직접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가인면의 84살 이분남 어르신. 매년 추석 때마다 고향 오는 아들, 딸들에게 김장용으로 쓸 붉은 고추를 나눠줬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걱정돼 자녀들에게 가급적 오지 말라고 할 작정입니다. 유이마 엄마 잘 지실게. 너 올게 코로나 때문에 못 온대. 아들하고 너 잘 짓거라. 잘 짓고. 자, 마카 사랑한다. 이병태 할머니도 전국에 흩어져 사는 4남매와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이번 추석에는 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엄마, 아빠랑 삼촌하고 거기서 추석 쉬고 코로나 때문에 촌에 오지 마라. 유나 항상 네 사랑한대. 오지 마라 해놓고도 명절이 나면 차소리 나면 부모님은 꾸영이 우리 내다보고 차소리 나면 내 아들이나 내 딸로나 싶고 그게 기대하는 그게 부모 마음이라 하는데 오지 마라 소리는 하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생활보호사들이 어르신의 안부를 담은 영상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 줍니다. 추석 연휴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잘 계시는 게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의성군은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홀몸 어르신 1,80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영상 촬영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군은 이 사업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통 어깨와 허리를 모두 감싸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허리만 고정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벨트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의 머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해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문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 타고 있던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3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통학 차량에는 하체를 고정시키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린이 인체 모형에 2점식 안전벨트를 채우고 시속 56km로 벽에 충돌시키자 머리 부분이 앞 좌석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앞좌석 뒷면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엔 이렇게 하체만 잡아줄 수 있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체까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3점식 안전벨트가 보다 안전한데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 표준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 통학 차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합차는 물론 소형 버스에도 모두 2점식 안전벨트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체형에 적합한 3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죠.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4.5톤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축구클럽 사고 이후 통학 차량에 3점식 벨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존 벨트를 교체하는 비용이 크다. 또 어린이용 3점식 벨트를 설계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5명, 다친 아이도 700명이 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벨트 문제는 비용을 이유로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사이 10살과 8살 형제가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불이 나자 직접 살려달라고 119에 신고까지 했지만 소방차가 출동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을 통해 회색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누군가 창가 근처로 피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애들 있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한 건 건물 2층에 살던 초등학생 형제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후에 바로 끊어버려가지고 저희가 위치 추적해서 2명 다 의식 없었고요.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를 신고한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있어 둥당달랑 찜부러 먹을 댕기고 아이들 시리는 잘 치려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불길과 연기가 출입구 쪽으로 옮겨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부엌이 심하게 탄 것을 토대로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충격을 받아 관련 조사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 결과를 받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마를 피운 40대 운전자가 퇴근 시간 부산 시내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는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충돌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의 한 교차로. 천천히 좌회전하는 차량들 뒤편으로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옵니다. 화면을 빠른 속도로 돌린 것처럼 다가오는 포르쉐 차량. 오토바이를 들이받자마자 앞서가던 승용차까지 밀어버립니다. 수십 미터를 밀려가며 산산조각 부서지는 차량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다른 차량들까지 들이받고서야 광란의 질주가 멈춥니다. 그때 막 쾅쾅쾅 이제 막 한 번 쾅 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막 났었어요. 그때 여러 대가 추돌되면서 그 검은색 차량이 이제 위에서 공중에 돌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편도 막 튀면서 와가지고 너무 이제 솔직히 놀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부서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 연석은 완전히 부서졌고 차량 앞부분은 이렇게 산산조각 난 채 도로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는 45살의 남성. 이 사고 직전 570m 정도 앞선 곳에서 도로가에 정차하던 아우디 차량을 먼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뺑소니 치는 과정에서 다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급기야 차들이 몰려있던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첫 번째 사고를 낸 뒤 570m를 전속력으로 도주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초. 사고 현장엔 차량을 급제동할 때 나타나는 바퀴 자국, 이른바 스키드 마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가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 안에서 통장 60여 개를 뭉텅이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대마초를 피운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이 사실이 발각될까 봐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그런 것도 말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인을 한 거지. 시로 채취해가지고 양성반은 나왔고 나머지 이제 그 혈액이나 뭐 그런 거 뭐 머리카락이나 그런 거는 국가서 남겨야 되는 거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포르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어제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상파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모 씨. 특정 유행어로 인기를 끌며 SBS 우차사와 TVN 코미디 빅리그 같은 개그 프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먹는 막걸리를 제공해주세요. 구독자분들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런 김 씨가 자신의 동료 개그맨 최모 씨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그맨 김 씨는 한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어린이집 근처만 가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무슨 이유일까?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3세 반과 4세 반에서 학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아이만 6명, 가해 교사는 3명이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한 교사가 손에 든 비닐봉투로 배식을 기다리는 아이의 얼굴을 연거푸 칩니다. 놀란 듯 멈칫하는 아이를 다른 교사가 안아 옮깁니다. 낮잠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이를 교사가 뒤에서 껴안고 압박합니다. 아이는 몸을 활처럼 구부리며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발버둥칩니다. 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달 초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애초 어린이집 4세 반에서 학대가 의심됐는데 수사 도중 3세 반에서도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몸을 누르거나 얼굴을 꼬집는 등 학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근처만 오면 울음을 터뜨렸고 이불 속에 숨는 등 이상 행동도 보였다고 말합니다. 걔는 이제 겨우 13kg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런 애를 30분 넘게 압박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얘한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만 6명,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는 3명입니다. 경찰은 교사들이 일부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거나 남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죄질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죠. 대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주빈이나 손정우처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초기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만 9만여 개, 이 중 2,600여 개를 팔아 2,500만 원을 챙겼지만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2만여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시켜 4억 원을 번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앞으로는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습적인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통의 경우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추가 피해가 생기면 형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량을 대폭 줄였던 관행을 없애고
대신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거둬들일 경우 형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도 권고 형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착취물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는 영원히 계속되고 남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 이거는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한 병폐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 촬영 범죄 역시 상습범일 경우 찍기만 해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 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단순 편집은 5년 7개월, 돈벌이에 이용하면 9년까지로 각각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양형 기준이 적용되면 12%에 불과했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련된 양형 기준안은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형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포장 용기 같은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속에 뒤섞여 있는 음식물 때문에 더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쓰레기 버리실 때 잘 비우고 잘 헹궈서 분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막 걷힌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몇 발자국 뗄 틈도 없이 크고 작은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담습니다. 코로나19 사태 8개월째. 외식은 줄고 배달이 늘어나다 보니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용기 등이 넘쳐납니다. 커피컵, 일회용 컵, 종이컵, 도시락 용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물량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 속에 숨어 있는 음식물들. 주택 골목길에서 수거한 큰 비닐봉지를 듣자 치킨뼈부터 굳은 삼겹살 등이 나옵니다. 배달 음식도 있고 직접 사와서. 이럴 땐 수거 거부를 하고 싶어도 빗발치는 민원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들고 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수거 거부 딱지를 붙이고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거가 안 되는 것도 실어주는 것도 많죠. 여기에다 음식을 포장한 비닐이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붙어 있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각용으로 다 분리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재활용에다가 다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렇다 보니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모이는 재활용 선별장도 분류 작업에 애를 태웁니다. 가뜩이나 이 선별장은 코로나 사태 전보다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이 10% 늘어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드시고 난 뒤에 음식물을 그 용기에 같이 버리시면은 재활용하는데 좀 많이 힘이 들고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한 하루 평균 약 850톤. 모두에게 작은 실천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엔 프랑스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특히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확산이 되건 말건 거리 두기를 무시한 파티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남서부 도시 낭트 인근에서 야외 파티가 열렸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진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파티 참석자는 줄잡아 2,000명. 그런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 파리의 거리는 흥분한 축구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폭죽이 곳곳에서 터지고 빽빽하게 모여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곳에서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수천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프랑스에선 지난 12일 급기야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밤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은 여전히 바짝 붙어 있고
개강 후 대학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 강의실에서 500여 명이 빼곡히 앉은 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부는 방역 강화는커녕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4일은 너무 길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e principe de réalité fait qu'on constate que un grand nombre de Français ne respectent pas la quatorzaine. 14 jours chez vous. 스페인에선 하루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로 치솟아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에 육박했고 영국에서도 지난 11일 3,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해변가와 도심 집회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Alcune volte la gente sembra che non sia come se non fosse successo nulla, quindi un po' di superficialità della gente, un po' di superficialità anche. 세계보건기구는 가을엔 유럽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t's going to get more tough. In October, in November, we're going to see more mortality. 유럽에서 미국, 남반구로 대확산 지역을 옮겨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반구의 겨울을 앞두고 다시 유럽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기업이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발효가 되면서 오늘부터 해외에서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하던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미국의 이런 강력한 제재 속에서 화웨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화웨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지 못합니다. 화웨이는 민간 기업을 가장한 정보기관이라며 미국이 꺼내든 이른바 끝장 제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They knew everything we were doing. Huawei is really, I call it the spyway. 그나마 예고됐던 제재여서 화웨이도 나름의 대비는 해놨습니다. 당장 1, 2년간의 첨단 반도체를 수입해 쌓아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구글과의 거래 중단 이후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계 개발에 집중해 내년부터 독자 운영체계인 홍멍을 전면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将中国的开发者，特别是在移动互联网上面的创新，然后带到全世界，带给全世界的消费者。 그러나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아닌 화웨이 독자 OS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의문입니다. 유럽 일부와 아프리카,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해외에선 미국을 중심으로 단단히 구축된 반 화웨이 동맹을 뚫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미국 등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화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의미의 화웨이는 5G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자 중국의 디지털 굴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주, 군사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기술 표준과 패권을 양보할 수 없는 미국으로선 무섭게 성장하는 화웨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은 화웨이가 끝이 아니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도 추가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까지 무너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제재로 미국 내 반도체 기업에도 손해가 있는 만큼 화웨이는 일단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의 변화를 기다려볼 것이란 관측이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 방침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그의 출소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소 이후에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법원은 죄만 보면 무기징역감이라면서도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그동안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과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이어졌는데요. 12월 13일 출소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는 조두순.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출소하는 걸 반대하고 싶죠, 많이. 또 마주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안산을 뜨고 싶어요. 솔직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조두순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 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안산시에는 항의성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 전화가 수천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한 3,800여 건, 조두순의 주소가 어디냐, 꼭 안산을 와야 되느냐 하는 건에도 한 1,300여 건의 댓글이 달려져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주변과 골목길 등에 CCTV를 대폭 늘리기로 했고, 법무부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대해서 출소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도단체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 초밀착으로 관리해주면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조금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두순 출소 89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그저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상의 한 구석을 차지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빠져 사는 걸 속칭해서 덕질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열병이 아니라 중장년들도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빠져 사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중장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와, 그때 그 떨림이란 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그 한마는 그 한마디에 완전 좀 소름이 쫙 끼치는데. 내년이면 환갑을 맞는 유영섭 씨는 요즘 가수 송가인에게 빠져 지냅니다. 지난 1년간 일명 덕질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항상 뭐 출퇴근 동안에는 차에 또 USB 꽂아서 계속 듣고 일할 때도 이어폰 꽂고 항상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과 행사가 줄어든 요즘은 디지털로 할 수 있는 활동에 주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고 온라인 투표도 합니다. 심장병 재단에서 하는 건데 우승자 이름으로 수술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우승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기사 보기나 SNS 정도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도 팬카페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능숙해졌습니다. 카페 활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묻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막 답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고 뭐 눈팅하면서도 배울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송하식 씨는 중장년 팬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 팬카페에 공유하는 일을 합니다. 팬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음원 리스트를 만들고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명 낙관 작업도 합니다. 그중엔 전문가 못지않은 음원 사이트 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수님 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곡들을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감상자 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순위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중장년들의 활발한 디지털 팬 활동은 발달된 IT 환경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 유튜브의 대중화도 한몫했습니다. 50대 이상 커뮤니티에서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굉장히 유튜브에 대한 유입이 증가했어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신TV 안에서 제일 많이 봤던 영상을 보면 연령대가 55세에서 60대가 제일 많고 거의 45세에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중장년 세대들의 디지털 덕질을 가속화시킨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쇼핑도 그렇고 뭐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제한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자유롭게들 활동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걸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진짜 팬심이 생길 만큼 진짜 몰입할 만큼 즐거운 대상이 생긴 것이죠. 가수들은 팬들의 이런 열정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나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하지? 팬카페에 글 남기고 댓글 남겨주면 어르신들께서 뭐 점 하나 이런 거 딱 먼저 1순위로 하시려고 그걸 먼저 따다다다다 몇백 명이 이렇게 막 줄을 서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막 새로 고치면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웃기고. 그래서. 김희연 씨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팬 활동 중입니다. 경연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영웅님 똑같은 등신대를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이거 총 몇 개나 가지고 계셨어요? 200개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돌 팬카페처럼 스타와 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스타의 생일엔 팬들만의 이벤트를 열어 홍보도 합니다. 시니어 세대들은 이미 자녀 세대를 다 키웠습니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인 거예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됩니다. 마치 내 아들을 걱정하듯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늦은 나이에 스타에게 빠진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여지껏 가족을 위해서 인생하고 살았잖아요, 저희가요. 이제는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녀딸이 20살인데 할머니 이렇게 참 이런 덕질을 하시는 거 보면 젊어 보이고 좋다고 운이 아깝다, 부정적이다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울했거든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너무 좋아진 거죠. 사랑해요. 또 다른 대중문화의 소비 현상이긴 하지만 일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이런 팬덤은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선물해 준 사람?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희망을 주는 존재? 삶이고 살아가는 이유 같아요. 나의 열정을 다시 찾게끔 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22일 처리 쪽으로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 원 등의 쟁점을 놓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획대로 추석 전에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 처리 시점을 놓고 하루 종일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오후 늦게 심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금요일인 18일부터 예산결산 특위 회의를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입니다. 다만 22일 실제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여야의 말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소위가 마무리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큰 틀의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대로 20일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제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문제, 가계에 도움될 것이란 여당 입장과 선심성이란 야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에서도 지급 대상의 형평성과 관련한 쟁점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라도 최대 100만 원 차이 나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조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포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개인 택시 사업장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법인 택시 종사자들, 노동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걸 눈 가리고 앙호합니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질을 빚으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남은 일주일간 심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종자의 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서 춘천시청 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직후 40일 동안 북한 강변을 지키던 마지막 실종자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 기다려온 아버지지만 긴긴 수색에 지친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토록 소중한 분이셨던 만큼
그분들 또한 귀한 분들이셨기에 더 이상은 무리라는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춘천시는 수색을 잠정 중단하고 탁한 물이 맑아지면 다시 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한 달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참변을 당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숨진 주무관이 속해 있던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국장과 과장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의암호 일대 수상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초섬 담당 부서는 물론 수상안전을 점검하는 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초섬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무원들까지 피의자가 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관련 공무원의 이제 무리한 그런 어떤 그 기소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업체, 기간제 근로자 간의 업무 지시는 얽혀 있었고 댐 방류와 기상특보 상황에서 작업용 선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은 따로 없었습니다. 피의자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인데 공무원들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지가 관건입니다. 수사와 별개로 춘천시는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암호 순환구조대 설치와 수상안전 규정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용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소방관 출신 오영환 도로 뛰어든 이유는인데, 자 21대 국회에 이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있죠.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인데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영환 의원이 양복을 벗어던지고 흰 셔츠 차림으로 도로 한복판에 뛰어든 모습 영상으로 포착이 됐고요. 네. 그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입수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지나가다 이제 우연히 사고를 목격을 했고 또 소방관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냥 본능적으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지난 8월 17일 서울 구로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오토바이 사고 현장인데요. 119 구급 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도착하면서 촬영된 그 블랙박스 영상에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오영환 의원의 모습이 촬영이 된 겁니다. 저 지금 이제 8월이라고 사고 시점이 8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네요. 네, 저희 취재팀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영상을 입수한 뒤 오영환 의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물어봤더니 오영환 의원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좀 쑥스럽다면서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오영환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동 중에 오토바이와 화물차 사고가 난 걸 목격을 했습니다. 제 트렁크에는 항상 응급처치 장비 같은 게 항상 실려 있어서 환자가 괜찮은지 환자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쑥스럽습니다. 네, 다행히 환자는 무사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과거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의사 출신인 19대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응급조치를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2000년과 2004년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2차례나 응급조치를 했었고요. 또 폭설이 난 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간질 승객을 응급조치하고 또 해외 순방 도중 비행기 의자에 부딪힌 2살 여자 어린아이를 치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인데 질문을 못했다. 왜인데 이제 국회가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관을 불러내서 정작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은 의원이 있어요. 네, 바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 얘기인데요. 질의자로 나섰지만 끝까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3분에 주어진 질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얘기들을 했다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전화했다를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요. 맥락상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어떻게 갔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대장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가 관련 어떤 외압도 없었다. 좀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자, 지금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이제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향해 질문하고 또 답을 듣고 하는 건데 지금 김종민 의원은 뭐 이렇게 질문을 안 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사실 질문을 준비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종민 의원이 설명한 갑작스러운 사정은 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제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 윤재욱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하셔서 제가 그 문제부터 좀 한번 짚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사실을 좀 먼저 얘기하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반박한다. 이번 추미애 장관 공방에서 민주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했던 야당 의원이 너무 사실과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질의 시간 13분이 모두 흘렀다는 겁니다. 야당은 장관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을 쓰고 여당은 또 이걸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면서 시간을 다 쓰고 결국 코로나19 대책 같은 걸 따져 물어야 할 대정부 질문이 또다시 추미애 청문회가 됐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부상 복귀전에서 7이닝 무실점에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이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13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 But the problem is like you said, when you don't throw for 12 straight days, you kind of lose the feel of everything, even though you'll be strong.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1회 옐리치에게 2루타를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김광현은 2회는 히우라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공 7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앞권은 3회였습니다. 2사 2루에서 강타자 옐리치에게 볼 2개를 먼저 내주고도 바깥쪽 빠른 공으로 연속 스트라이크를 잡았고 절묘한 슬라이더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5회에는 커브와 슬라이더, 직구를 섞어 던지며 인상적인 3구 삼진을 엮어냈고 6회 2사 1, 2루 위기는 내야진의 기막힌 호수비로 벗어났습니다. 공 87개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친 김광현은 팀이 승부치기에서 패해 승리는 놓쳤지만 평균 자책점을 0.63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우리의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Don't worry. 오늘 기록한 삼진 6개의 결정구는 빠른 공이 4개, 슬라이더가 2개. 특히 의도적으로 몸쪽을 공략한 빠른 공은 2번이나 상대 배트를 부러뜨릴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It's pretty remarkable and his timing for return is definitely appreciated. 시즌 최다 이닝, 최다 삼진으로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선보인 김광현은 오는 일요일 피츠버그를 상대로 시즌 3승에 재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눈부신 호투를 이어가면서 메이저리그 역대급 기록도 작성했는데요. 이제는 신인 왕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다가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회 2사에서 볼넷을 내주자 김광현이 포수 몰리나를 마운드로 부릅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만 불렀는데 투수 코치의 트레이너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He just wanted the interpreter and Yadier Molina. He did not want the medical team. Get back. Yeah, I'm fine. CC, go back in the dugout. Leave me alone. 이 정도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깊었지만 김광현은 7이닝 완벽투로 이를 일축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김광현의 재능을 낭비했다. 한국어로 미안하다는 말을 배워야 한다며 김광현의 호투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신인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발 등판 첫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33으로 역대 2위. 선발 4경기 연속 5이닝 무실점에
피안타 3개 이하를 기록한 것도 김광현이 내셔널리그 역사상 최초입니다. 신인왕 경쟁에도 제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내셔널리그 타율 8위인 샌디에이고 이루수 크로넨 워스와 마이애미의 괴물투수 산체스 등이 강력한 경쟁 후보입니다. KK가 나가면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신인왕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도 SNS를 통해 김광현의 신인왕 도전에 힘을 실은 가운데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한다면 수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배구하러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2달 동안이나 강제 격리됐던 프로배구 KB의 외국인 선수 케이타가 드디어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드래프트 1순위의 실력 한번 만나볼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점프력. 허리 높이만큼 뛰어올라 강타를 내리꽂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타입니다. 외국인 선수 전체 1순위로 KB에 지명됐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코로나 확진 판정. Because I was like a normal person, no symptom, anything. I was a little sad because I didn't meet them. 2주 뒤 퇴원하긴 했지만 혹시 모를 전파 우려로 2달 가까이 선수단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몸을 만들고 외로움은 노래와 댄스, 게임으로 달랬습니다. I was boring there, so I wanted to do something to make my body little bit in the mood because I was boring. 그래서 팀 합류가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팀 분위기에도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케이타가 흥이 많다 보니까 이제 팀의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춤춘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진짜 딱 저 나이대에 맞는 어린애 같습니다. 말리 출신의 19살 케이타는 14살에 프로 생활을 시작했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과 실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국내 선수들보다 최소 30cm 이상 더 높은 고공 스파이크가 위력적입니다. 공을 때리겠다는 그 욕심이 굉장히 강하죠. 도전 의지가 있는 선수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늦은 만큼 꼼꼼히 시즌을 준비 중인 케이타. 실력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 1, 2위 맞대결에서 전북이 선두 울산을 꺾고 승점을 2점 차로 줄였습니다. 올해도 우승 경쟁 치열하겠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가을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립니다. 먼저 오늘 밤 남쪽의 구름대가 먼저 다가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새벽 사이 전남과 경남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한편 새벽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도 비가 잠깐 오다 그치겠고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부터 다시 시작돼 낮 동안에는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퍼지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80mm, 전남과 경남 10에서 50mm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시 안개가 만들어지겠고 남해안 지방의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와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비가 자주 오겠고요. 다음 주는 갈수록 아침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